안녕하십니까, 치킨이또입니다. 여기는 라싸입니다. 티베트, 중국. 제가 뭐 티베트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러 온 건 아니고 어머니랑 왔습니다. 그냥 효자 코스프레 하러 왔는데, 그래서 온 김에 여기서 Q&A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질문을 총 합해보니까 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티베트 여행과 함께 하나하나 답변해볼까 합니다. 오, 포탈라 궁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탈라 궁을 자유롭게 20분 동안 구경하고, 여기 그 CC 아저씨 사진 아래로 모이라고 하네요. 자, Q&A 첫 번째 질문. 어쩌다 여행을 시작했나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한 거는 그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일탈을 한 적이 있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사실 뭐 학업을 하진 않았고, 제가 봤을 때 학업을 중단한 게 아니고 롤과 당구를 중단하고 호주로 워홀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0개월 정도 호주 생활을 하면서 이력서 뽑아가지고 막 식당에 돌리고 막 그런 좀 혼자서 헤쳐나가는 경험들을 실제로 해봤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눈을 뜬 것 같고, 세계 여행을 할 시기를 저는 가장 좋은 시기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고 차 사고 집 사고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면은 30대 40대 훅 지나가고, 애 다 크면 뭐 50대 60대 이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은행 빚도 생기겠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겠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제한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시기는 그냥 딱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알을 깨고 사회에 나가지 않고 또 다른 사회, 세계로 나간 거죠. 왜 자전거 여행인가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죠. 그래서 가장 많은 답변을 했던 질문인데, 답변할 때마다 이유가 가지각색이에요. 그만큼 이유가 다양한가 봐요. 그냥 복합적인 것 같은데, 가장 주된 이유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재미, 낭만, 모험, 도전, 고행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싶었고, 다이어트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서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이 저는 더 기억에 남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냥 모든 게 다 재미있었던 건 아닌데 기억에는 많이 남아요. 기억에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치킨이또의 뜻이 뭔가요? 치킨이또의 뜻은 영상 보시면 핸들바에 치킨 한 마리가 달려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입니다. 그 친구를 제가 멕시코에서 샀는데, 그걸 왜 샀냐면 원래 자전거 그 따릉따릉하는 벨 있잖아요. 그걸 사려고 조그만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시장에서 그 치킨을 발견했습니다. 그 치킨을 보고 이것을 벨로 써볼까 하고 그 친구를 이제 케이블 타이로 핸들바에 묶어서 다녔는데, 그 친구 뭐 함께한 세월이 꽤 길더라고요. 심심하면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여쭤봤죠. 친구가 제 이름은 치킨이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음식 치킨, 라면, 피자, 짜장면, 햄버거, 그냥 고칼로리 든든한 음식입니다. 중미에서는 일주일 내내 치킨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치킨이 되게 값싸고 질이 좋았거든요. 남미에서도 치킨, 뽀요 엄청 많이 먹었고, 라면은 정말 많이 먹었고요. 피자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픈 곳이 있나요? 특히 엉덩이 괜찮나요? 엉덩이 안 괜찮아요. 엉덩이가 괜찮은 사람이 어딨어. 자전거를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서로. 엉덩이 괜찮아요? 엉덩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실 누가 얼마나 더 아프냐고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도 제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엉덩이 아프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탈 때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습도도 높고 이러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안장에 딱 닿는 부분에 종기가 꼭 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안장에 막 서스펜션 달고 엉덩이 안 아프다는 젤 쿠션 이런 거 달아도 한 2, 3일만 타면 누구나 아플 거예요. 저도 아팠고 아마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플 겁니다. 아프면 누가 얼마나 더 무뎌지느냐, 그거 같아요. 그리고 무릎은 평소에 자전거 안 타다가 자전거를 갑자기 세게 타면 아파요. 근데 제가 평소에 뭐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면 기껏해야 진짜 2-30km 타는데, 근데 이제 여행하면은 한 80에서 100km씩 타잖아요. 그래서 여행 초반에 무릎이 아프고 좀 일주일 넘게 지나고 그러면은 무릎도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10억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10억? 10억은 참 큰 돈이긴 한데
뭔가 한국 사람들의 최종적인 꿈이 집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만나고 보면은 결국 다 집 주식 얘기밖에 안 하고,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는 근데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마당 있는 주택 같은 거 그런 데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억이 있으면은 그런 제 보금자리를 마련해보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막 제가 사는 지역이랑은 멀어지고 싶진 않아서 서울 경기도 쪽으로, 아마 서울은 안 되겠죠. 자유시간이 끝났네요. 다음 질문들은 다음 자유시간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像风一样自由，就像你的温柔无法挽留。 여기는 티벳 얌초 호수입니다. 해발고도 5,000m. 정말 멋진 호수가 있네요. 스스로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그게 10억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마 집 사는 거는 좀 먼 미래 같고,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유라시아 횡단입니다. 유라시아 횡단까지만 하면 자전거로 웬만큼 세계를 다 돌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오래 여행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일본 여행 중에 제가 받은 질문인데,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여행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유라시아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인데 돈도 돈이라, 그래서 아마 시간과 돈이 부족하게 된다면 짧게나마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타지키스탄, 기르기스탄의 파미르고원을, 이게 또 그룹 여행이 혼자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사진 좀 찍고 오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프리카와 일본 중 어느 곳이 더 덥나요? 일본이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아닐까요? 제 일본 여행할 때 도쿄가 42도였거든요.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 그때도 40도가 넘긴 했는데 아주 쾌적했습니다. 아주 쾌적했고, 근데 이거 뭐냐? 이게 다 뭘까요? 깃발? 일본은 진짜 이치방 아찌. 아, 여기 경치 진짜 좋다. 얌드로코 호수, 설산, 그리고 깃발 무덤. 자유시간이 끝나서 이제 다음 질문은 또 다른 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에 길이 부서졌다고 길을 수리한대요. 참 경치 좋은 곳에서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또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 이집트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자, 일단 첫 번째, 육로로 이집트를 갈 수가 없어요. 수단이 입국 금지여가지고, 에티오피아도 역시나 전쟁과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케냐에서 국경을 넘어서 에티오피아 수도까지 가는 그 여정이 너무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납치, 감금, 뭐 이런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 아프리카 여행은 저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고 제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조금 더 러프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릴 건 사려야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아프리카에는 야생동물 위험 구역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제가 몸소 느낀 거를 말해보자면, 특히 야생동물을 조심해야 되는 나라는 보츠와나예요. 보츠와나는 그냥 나라 전체가 사파리야. 코끼리, 사자,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 철조망 없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밤 되면은 사자가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염소 새끼 물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곰이 밤에 민가로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보츠와나도 사자가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뭐 탄자니아, 케냐, 말라위 이런 데도 야생동물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탄자니아, 케냐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서식할 구역이 민가 구역이랑 좀 잘 나뉘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마을도 한 50km 내외로 계속 나타나니까 안전한 실내에서 잘 수도 있고 캠핑장에서 잘 수도 있고 이런데, 보츠와나는 마을이 100에서 200km 사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거의 노지 캠핑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숙박시설도 없었어가지고 캠핑장도 거의 없고, 저가 보츠와나에서 실내 취침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야외에서 잡고 캠핑장 이용은 한 두어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진 다 노지 캠핑이었는데 밤에 진짜 동물들 울음소리 다 들리고 살기 같은 거 느껴져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딱 텐트 비춰보면은 야, 그 눈동자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진짜 만화에서만 보던 막 하이에나 눈동자들 있죠. 그 불빛 딱 비추면 그 어둠 속에서 그 눈동자들밖에 안 보여요. 코끼리가 풀 뜯어 먹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코끼리가 깡패잖아요. 근데 걔네는 초식동물이니까 사람을 공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코끼리 서식지에서 노지 캠핑을 했고, 코끼리가 유일하게 저를 한번 쫓아온 적이 있는데 보츠와나가 가뭄이 길어지면서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야생에 있는 물, 이 바닥이 나니까 도로 양옆으로 민가에 쭉 관이 있어요. 관. 코끼리는 코가 손이잖아요. 그 관을 코끼리가 열어, 그걸 연 다음에 코를 쭉 넣어가지고 그걸 빨아먹어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 앞에 코끼리가 있어. 여기 앞에 저 코끼리가 한 10m 앞에 있어요. 진짜 한 저 정도 있어.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제 트럭 같은 거에 숨어서 지나가곤 했거든요. 트럭이 이제 코끼리를 방어막 삼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용기를 내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코끼리는 제가 물을 뺏으러 오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위협을 자꾸 가해요. 성큼 오면서 쿵쿵쿵, 진짜 막 땅이 울림 쿵쿵쿵 오면서 막 한 걸음 한 걸음이 1m씩 와요. 쿵쿵쿵쿵 하면 4m 온 거야. 여기 바로 앞에까지 와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때는 그냥 도망갑니다. 뭐 그런 경험도 있건 한데, 어쨌든 보츠와나는 좀 많이 위험하고, 보츠와나 말고 다른 나라는 실내에서 잘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한 줄 요약해드릴게요. 야생동물 가이드라인 보츠와나 매우 위험, 다른 나라 괜찮. 혹시나 가시게 된다면 자전거 타러 마음 단단히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나라마다 화폐가 다른데 나라가 바뀔 때마다 환전하시나요? 네, 방법은 보통 두 가지인데, 환전을 하거나 ATM에서 돈을 뽑거나겠죠? 보통은 이제 환전하기 위해서는 달러나 유로화를 가져가고, 그게 환율 제일 잘 쳐줘요. 뭐 막 갑자기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환전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달러 아니면 유로야. 달러 아니면 유로예요. 보통 아프리카 여행은 육로로 국경을 넘기 때문에 육로마다 환전상도 있고 이제 ATM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경에 있는 환율과 ATM은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환율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국경에서는 필요한 돈만 우선 환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도시 가서 이제 조금 더 좋은 환율과 더 싼 ATM 수수료로 돈을 많이 쟁여놉니다. 그 나라에서 쓸 돈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프리카 현지 화폐로 다른 아프리카 나라 화폐를 환전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안 좋아요. 가장 베스트는 본인이 얼마만큼 쓸 정도를 돈을 뽑아 놓고, 그리고 나라 건너가기 전에 웬만하면 그 돈을 다 소진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기념품을 사도 되고 먹을 거를 사도 되고. 그 다음 질문. 현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죠? 이게 연관 질문인데, 여행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돈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1,600달러인가 챙겨갔을 거예요. 현금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3-4군데로 돈을 나눠서 보관했던 것 같아요. 뭐 작은 가방에 얼마, 큰 가방에 얼마, 신발 깔창 아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서. 왜냐면 이제 혹시나 강도를 당하면 돈을 분산시켜 놓으면 딱 분산시켜 놓은 만큼만 강도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여행했던 그 스티븐 아저씨는 그 자전거 안장을 쭉 빼면은 안장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그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랬더라고요. 비닐봉지에 잘 싸가지고 공기 다 빼고 얇게 해서 넣어놓으시면 비가 와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분산시켜 놓는 이유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뭐 강도, 뭐 그런 거. 강도죠, 거의. 근데 만약에 강도를 당하게 되면 일단은 뭐 강도가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할 겁니다. 칼이나 총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이기려고 하시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도 짓거리를 하는 애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진짜 반항하면 상처를 입히고 다 뺏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멕시코나 콜롬비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칠레, 페루 이런 데서. 사실 제가 강도를 당한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는 좀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우사이아까지 자전거 여행했던 리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강도를 2번 당했어요. 페루에서. 자전거까지 전부 다.
근데 이제 다시 새로 사서 여행을 했던 뭐 그런 친구고,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국인 은퇴한 부부도 계신데 그분들도 탄자니아 모시에서 여권이랑 지갑 소매치기 당하셔가지고 대사관 갔다 오시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봉사활동할 때 만났던 독일 여자 친구도 콜롬비아에서 다 털려가지고 머물 데 없어서 봉사활동 하면 재워준다 해가지고 거기 왔다고.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들려온 강도 그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살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줄 요약, 현금을 분산시켜서 갖고 다니자. 다음 질문, 올해 여행하려면 어떤 자전거를 타야 하나요?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제 생각엔 자전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체력과 정신력. 여행하다 보면 그 어떤 자전거로도 사람들은 다 잘 여행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뭐 자전거가 좋고 말고를 따질 수는 있겠죠. 그냥 비싼 자전거가 제일 좋죠. 어떤 자전거를 타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비싼 자전거를 타면 가장 편하고 좋죠. 근데 자전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력과 정신력, 그러니까 본인입니다. 자전거는 본인이 엔진이에요. 뭐 자동차든 기차든 엔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전거도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엔진이 좋은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엔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기차용 엔진은 쓰면 쓸수록 낡잖아요. 근데 자전거용 엔진은 쓰면 쓸수록 조금 더 좋아집니다. 너무 험하게 쓰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프레임은 크로몰리, 알루미늄, 카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가볍고 빠른 여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뭐 카본 쓰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부담이 좀 되겠죠. 부담 없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생활 자전거 그런 거 타고 그냥 여행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자전거 프레임보다는 중요한 거는 기어가 얼마나 맞느냐보다 얼마나 더 크냐, 평지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밟을 수 있고 오르막에서 얼마나 더 가벼운 기어로 돌릴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안장 높이와 핸들바 종류, 핸들바 위치 뭐 그런 거를 찾는 거는 여행을 직접 해보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고 여행을 직접 해보면서 타이어도 바꿔보고 휠도 바꿔보고 안장도 바꿔보고 핸들바도 바꿔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본인에게 완벽히 맞는 옷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 해볼수록 잘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추후 유라시아 횡단도 하시나요? 네. 여행의 끝은 언제인가요? 유라시아 횡단 끝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물론 저 혼자 여행하는 거긴 하지만 제 영상을 같이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즐거워요. 편집하면서도 재밌고. 그래서 아마 제 여행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다면 제 여행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개월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여행하시면 여행 끝나고 편집하시는 건가요? 여행을 하면서도 편집하고 여행 끝나서도 편집합니다. 편집은 진짜 1년 내내 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즐겁네요. 여행 시기와 편집 시기가 차이나는 이유, 왜냐면 영상이 쌓여요. 그게 주 이유입니다. 제가 주에 영상 하나가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가 평균적으로 2-3일 정도 찍은 게 한 20분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편집하려면 그 썸네일 작업까지 열심히 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여행한다 치면 3일 자전거를 타고 3일을 편집하면 하나가 올라가죠. 근데 제가 매주 3-4일 자전거 타고 3일 동안 쉬고 3-4일 자전거 타고 3일 동안 쉬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여행을 하면 여행하는 시기와 업로드 시기가 계속 맞춰서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파타고니아 여행할 때는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편집을 했고요. 아프리카 여행 때는 가끔 2-3시에 라이딩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에 편집을 병행을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과 편집을 병행을 하면서 자전거를 일주일 내내 타지만 영상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진짜 몸이 2개라도 모자랐던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하게도 분량이 계속 쌓이겠죠. 찍어놓은 건 계속 생길 거니까. 그렇다고 주에 영상을 여행과 병행하면서 2개를 올리자니, 그러면 당연히 시기를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안 돼요. 물리학적으로 안 돼, 시간이.
자, 그럼 여기서 개인적인 나에게 하는 질문. 근데 여행이 끝나고도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씩만 올리시던데 시간이 그때도 없으셨나요? 뭐 저도 한국 돌아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알바도 하고. 다음 질문. 이 질문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아메리카 종단할 때 썼던 비용, 아프리카 여행 비용, 일본 여행 비용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그냥 백수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여행을 계속하나. 캐나다 횡단을 제가 102일 동안 했죠. 그 숫자는 잊혀지지 않아. 102 102일 동안 8,717km인가? 그게 제 첫 번째 여행이자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자전거를 탄 기억입니다. 그때 3개월 동안 한 5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전거와 자전거 장비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전거와 자전거 장비가 한 20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썼던 거죠. 캐나다 횡단할 때 총 500만원 썼던 거니까. 그리고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는 총 1000만원 정도. 대충 하루 경비를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잡았고 한 달에 50만원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으니까 50만원씩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14개월에서 50만원씩 하면 얼마야? 700만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300만원 더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값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여행은 한 2천만원 정도 썼고 일본 여행은 400만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은 돈 진짜 펑펑 쓰면서 여행했어요. 밥도 거의 안 해먹고 식당 가서 먹고, 잠은 이제 노지 캠핑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내에서도 많이 자긴 잤어요. 노지 캠핑을 훨씬 많이 했지만 실내에서 하루만 자도 4, 5만원씩 깨지니까 일본에서는 돈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행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세계 여행만을 목적으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었고 알바를 하면서, 그리고 캐나다에 처음에 갔을 때 한 3, 4개월 캐나다 횡단 끝내고 해밀턴이라는 곳에서 독일 레스토랑 주방이랑 그 옆에 있는 피자집이 있었어요. 피자집에서 설거지하면서 투잡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머물렀던 웜샤워 그 가족이 무료로 장기 투숙객으로 받아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숙박비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사실 식비도 거의 안 들었어요. 식비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제가 장 봐가지고 한식 요리 해주는 거, 그것밖에 안 들었습니다, 식비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이브를 했었고. 경찰차가 자꾸 빵빵 울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아봤자 사실 단기간에 막 1000만원, 2000만원 모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올 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제가 돈이 거의 거덜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다가 사진 인화하는 샵이 있었는데, 사진 한 장 인화하는데 얼마 안 했어요. 한 100원, 200원이면은 좀 이쁘게 사진을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만치 뽑아가지고 여행하면서 사람들한테 한 장씩 기념품처럼 팔기 시작한 거죠. 좌판 깔고 팔기도 하고, 이제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데 돈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럴 때 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꺼내서 이게 돈이다 하면은 보통은 사주세요. 보통은 사주시고,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진 않고 나는 이걸 그냥 너한테 줄 건데 원한다면 너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로 큰 돈을 벌었던 건 아니고 하루 먹고 살 만큼은 근근히 유지했던 것 같아요. 물가가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미 가서는 자전거도 많이 고장나고 큰 돈을 써야 할 상황들이 많았어요.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쪽이 비싸요. 아주 비싸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는 신용카드 많이 썼습니다. 무책임하게 저 자신한테 미안할 정도로 3개월 뒤에 나에게 미안해 이러면서 리볼빙 계속하고, 엄마한테 미안해, 친구한테 미안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면서 여행을 했고요. 한국 돌아오자마자 바로 돈을 빠르게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일용직이었어요. 호덕 가서 한 3개월 동안 일하니까 1000만원 바로 모이더라고요. 모이고 밥도 주고 집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 봐야 돼가지고 앞에 공사가 끝났대서 이제 돌아가서 다른 장소에서 또 다음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탑이 10만 불탑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10만 개의 불상이 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음 질문, 일본에서 건프 스즈키를 만날 건가요? 이것도 일본 여행 중에 받은 질문이네요. 네, 만나고 왔습니다. 아주 착한 건프 스즈키 상이 돌아오는 비행기 날짜에 맞춰서 제 자전거 박스와 함께 공항까지 데려다준 아주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안 오시나요? 필리핀 가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오프 미팅을 원합니다. 제가 아직 오프라인 만남을 하기에 준비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상황이 된다면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한 정비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마을처럼 생겼어요. 식당도 있고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기념품점도 있고 산도 있고 나도 있고 해발고도 5200m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잘 시간을 받았어요. Q&A를 마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저 에베레스트랑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가면서 Q&A를 해봅시다. 이게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다음 질문, 여행하면 사람한테 속을 때도 친구가 될 때도 있으신데 여행을 끝내고 난 뒤 치킨이또 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사람을 잘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당연히 경계를 하는데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면 금방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집이나 마당에서 캠프도 많이 했고, 저 일본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집밥 해준다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다가 사이비 종교 단체더라고요. 법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집에. 거기서 막 저의 여행의 안녕을 빌어준다며富士山의 신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사람을 잘 믿어서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뭐 나나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선을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랑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인연을 만난 적은 없는지. 노코멘트하게. 파리 바람 중 하나만 없앨 수 있다면 파리요. 다리엔갭은 어떻게 건넜는지. 배 타고 건넜습니다. 5박 6일 동안 항해하는 배를 탔습니다. 위험했던 기억 너무 많은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콜롬비아에서 오토바이에 자전거 매달고 가다가 방지턱에서 날아가가지고 오른쪽 몸 전체 다 쓸렸을 때 그 줄이 자전거에 엉켜가지고 오토바이 한 2초 정도 끌려갔는데 그때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강도당할 뻔했을 때, 티후아나가 꽤 무서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갓길에서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앞에 막고 핸드폰을 자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한 대가 또 뒤에서 천천히 오면서 저를 포위하려고 해가지고 큰일이다 이러고 자전거 타고 그냥 도로로 냅다 진입한 다음에 도망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니까 바닥에 막 시체 있고 피 흘리고 있고 주변에 막 경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멕시코 첫날이었는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물, 음식이나 날씨 변화에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 물이 안 맞으면 사 먹으면 되고 필터로 걸러 먹어도 되고, 날씨 추우면 껴입고 더우면 벗습니다. 고도 숨 많이 쉬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뭐 음식은 사실 적응이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 먹게 돼 있어요. 뭐 맛없다고 안 먹고 이런 거에 대한 적응은 사실 제 생각엔 사치라는 거죠. 자전거 정비는 배우셨는지? 아니요. 유튜브로 펑크 수리하는 법 정도만 보고 여행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경험들은 거의 다 자전거 샵 가가지고 제 자전거가 이상해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걸 고칠 때 옆에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제 서당께 풍어를 읊듯 그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야크 있다. 브레이크 야크. 자전거 여행하는 나라들이 이전에 여행해본 나라들인지? 아니요, 다 처음 방문해본 나라들입니다. 여행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 탑3.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제 눈앞에 있는 이거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지냈던 나날 하루하루 다 기억납니다. 발가벗고 뛰다니면서 자전거를 탔던 순간이나 바람 속에서 매일매일 캠핑을 했던 순간들이나
다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스후아이아 도착한 날, 그리고 보츠와나에서 코끼리가 쫓아온 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야 많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말해보라면 딱 이 정도? 강도나 도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이전 질문에서 대충 중복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현금을 좀 분산시키고 강도가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팁이라면 팁이죠. 그리고 뭐 딱 몸이 느끼잖아요. 위험한 장소 같은 거, 인적이 좀 드물거나 밤에 깜깜한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다는 걸 몸이 느꼈을 때 그때 그냥 숙소 들어가서 발 닦고 잠 자면 안 위험합니다. 호신용품에 대한 질문. 호신용품이 좀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스프레이류, 베어 스프레이, 뭐 고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아니면 진짜 무기, 칼, 곤봉, 전기 이런 게 있죠. 근데 일단 동물에 맞서는 호신용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베어 스프레이 이런 거 갖고 다녔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호신용품은 저 예전에 당근 갖고 다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음식을 더 많이 해 먹었죠. 그거는 살짝 저는 사용하기가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막 엄청 숙달이 돼가지고 그 호신용품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그거를 강도나 실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싸우려 든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현금 다 주고 목숨 살리고 말지.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호신용품은 오히려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킨이또님에게 여행과 도전이란 무엇인가요? 여행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을 떠나는 그 한 발자국부터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행과 도전의 결이 저는 비슷한 것 같고, 버즈 노래 중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있잖아요. 딱 여행이 그거야. 또 여행하다 보면 뭔가 좀 새로운 모습들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아, 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아, 나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구나, 나 이런 풍경 좋아하는구나, 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 나 등산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여행하다 보면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참 재밌고,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잘 느껴가지고, 그래서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저는 세상이 좀 더 넓어지더라고요. 볼 게 더 많아지고 해보고 싶은 것 더 많아지고, 뭐 자전거 여행뿐만 아니고 배낭 앞뒤로 메고 그런 여행도 해보고 싶고, 캠핑카 여행도 해보고 싶고, 오토바이 여행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어요. 뭐 아무튼 Q&A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찍을 줄을 몰랐고 길어질지도 몰랐고, 질문 하나하나가 제가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 Q&A 하는 거 좋아하네. 그리고 Q&A 마무리도, 야, 이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음. 사실 여기를 오는 것도 몰랐음. 패키지 여행 일정표도 안 보고 따라온 거라서. 뭐 아무튼 이제 저도 자유시간이 끝나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Q&A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궁금한 게 잘 해소되었길 바라고. 그럼 안녕. 끝.